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모이는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내란 재판부 설치, 사법개혁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걸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영국 기자,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되나요? 네, 고위 당정협의는 오늘 오후 6시쯤 열릴 예정인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안들을 세부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하고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파기한 것을 두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갈등을 표출했던 만큼 오늘 회의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네, 내일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내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개혁 입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당위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철저한 내란 정신과 이재명 정부 실용정책의 당위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이재명 정부 정책을 면밀히 검증하는 청문회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3대 특검법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과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내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지아 공장 구금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미국 측과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히면서도 관세 패키지 등 구체적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미국의 투자 계획을 세운 우리 기업들은 계속된 불확실성에 초조하기만 합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이 구금 사태에 유감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번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면 유감이라고 했고 재발되지 않도록 양자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김 장관은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어려워진다며 비자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 협상 결과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미국 투자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한국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조지아뿐 아니라 애리조나와 미시간에 공장을 짓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사를 잠정 중단했고 미국 내 22곳에 공장을 짓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작업을 중단하거나 건설 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인 고용과 기술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손기술이 좋은 기술자들이 현지에서 이제 수급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한테 설명하고 미국이 관세와 비자를 무기로 고용 확대와 기술 이전을 강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부산을 방문해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조계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법부 개편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죠. 오늘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들으신 민주당 기자회견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도 나왔습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의 지식재판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안이 중대해서 전담한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입니다. 궤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생수사 관련해서 죄목을 대상으로 관할 법원들을 따로 만드는 것은 왕왕 있어왔던 일이고 이번과 사안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정 혐의가 아니라 특정 사건 자체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특별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헌법상 모든 피고인들이 동등한 절차를 통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법관을 누가 추천할 건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아직 제대로 된 법안도 없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을 만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건 아니면은 시민단체에서 하건 국회에서 하건 누군가는 추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로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에 또다시 위배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특정 혐의에 대해서 특정 죄목과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1심만 2년 넘게 끌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왜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결국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불신이 모든 일의 시작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요. 또 대선 직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전례 없는 절차로 진행을 해서 정치에 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안,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거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의 전반적인 절차 지연이라든가 특혜 제공 등등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대함 또 진실 규명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사법부가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전담재판부 설치가 왜 안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특히 국민의힘은 위헌성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뭐가 위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원행정처가 우선 제기하는 것은 헌법은 특별법원 설치에 대해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 군사법원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헌법상 이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법원 조직법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조직법의 법률로 만들어서 다 둔 것이고요. 그 외에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가 위헌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 분장과 사건 배당은 법원의 정권 사항이고 헌법에 예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 역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하게는 오늘 한정희 정책위원장이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이런 심각성이 있으면 사법부가 먼저 판단해서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고 지금이라도 두면 이런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주장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라고 정조준을 했거든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일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사퇴 주장까지 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긴 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어떤 태도,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를 좀 직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이게 사법부, 상권 분립 얘기를 이 비판의 연장선에서 계속 하는데 원래 상권 분립의 원리가 이 근대 민주주의에 정착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권력은 속성상 남용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법부가 과연 독립된 사법부로서 공정하게 사법행정을 진행하고 있느냐.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별한 결론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대법원장이 임명한 전담 재판부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에 의해서 정하되 신속하고 공정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정확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지만 네. 사퇴 요구에 방점을 찍어 듣기보다는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 사법부가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에 화답을 하시면 될 일입니다. 사퇴 요구가 일부의 목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그 목소리가 좀 커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수호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원으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터무니없는 사법부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후보를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지나친 궤변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여러 재판들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후보로 선출이 된 것이었고 특히나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강행 규정 633 원칙이 지켜졌을 경우에는 이미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야 할 사람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후보로 선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네. 사건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을 한 것을 후보를 바꾸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어떤 국민께서 받아들이실까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를 향한 공격도 전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 구속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건은 저희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재심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수차례 지적을 했었고 정확히 네. 같은 논리로 구속 취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자초한 누더기 사건으로부터 벌어진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이른바 룸살롱 의혹까지 그 사실 출처불명한 사진 한 장만을 가지고 제기를 했다가 제대로 된 증거도 지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법부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위헌적인 시도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인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소집한 자리고요. 정청래, 김병기, 투톱도 참석을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오늘 자리는 그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 당내 지도부 간의 어떤 이견과 이 표현된 갈등 이걸 수습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이제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그렇죠. 정기국회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정 간 조율을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네.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거에 해소됐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청래 대표나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유감 내지 사과의 입장을 다 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로 인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과거의 문제보다는 이후에 국회에 관련해서 당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응해서 장외투쟁 카드를 고민 중인데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소위 이제 극우로 분류되는 이 길거리의 세력들의 편입을 국민의힘이 방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저는 아직 조금 선제적인 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난 그 민주당 내에서 벌어졌던 투톱 간의 갈등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저희 국민의힘입니다. 예. 저희는 원내대표 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상태에서 14시간 만에 파기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난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사실 그 여야정 협의체가 있으면서 회담이 있으면서 대통령이 여야 간의 어떤 화해를 중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3번이나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다음 날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죠. 내란과 청산을 20여 차례씩이나 언급을 했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협의를 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14시간 만에 파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여당이 더 양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강성 지지층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했던 건지 내란 특별재판부마저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지금 비단 일주일 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포갑적인 이런 행태들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장 내에서의 어떤 수단과 조치가 있었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장외투쟁 세력들의 연합 없이도 하루 만에 5천여 명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좀 깊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을 놓고도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직원들 향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상당히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취업 자유가 있으니까 퇴사하겠다는 사람은 퇴사하라고 해야죠. 지금 공공기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왔던 직장은 내가 그린 그림은 이게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니까 퇴사를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퇴사를 전원을 다 받고 새로 뽑아야 돼요. 네, 들으신 것처럼 방송인 김어준 씨, 취업에 자유가 있으니 불만이 있는 직원들은 퇴사하라는 건데 금감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도 힘들면 그만 살아라, 이 말과 다르지 않다, 잔인한 막말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글쎄요,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김어준 씨 발언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비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최근에 김어준 씨를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예, 그런 정도로 위압감을 느끼고 있으면 그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다른 꼭 이 사안에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국민적 그 설득력을 갖는 정치를 하시면 될 일이지. 네. 김어준을 콕 찍어서 김어준을 비판하는 게 야당에 유리하고 여당에 불리하다 이런 인식으로 앞으로 하시면 오히려 그 김어준 씨 같은 분들의 영향력에서 더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융위원회 개편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이 중점돼 있음에서 오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으로 살아온 이 직원분들의 혼란과 이 문제 제기, 비판 저는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어준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부 요구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수용이 될 것이지만 적어도 정부 조직법 개편 안대로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 전체 금융 정책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그리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정부의 입장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내일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 좀 짚어볼 텐데, 내일은 정치, 16일은 외교와 통일 분야, 17일은 경제고요. 18일은 교육과 사회 분야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치 분야에서 삼선의 이미자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고 신성범 의원, 법사위 곽규택 의원도 가세한다라고 합니다.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 이 국민의힘이 가장 주요하게 파고들 부분은 뭘까요? 일단 저희 대전략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실 5선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나서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조금 더 구심력이 있고 발언권이 있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조금 공세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취지가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네. 이번 대정부 질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두 번째 타자로 나서는 의원들이 이미자 3선 의원, 신성범 3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세를 좀 같이 밀고 가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정치 분야에서는 역시나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비롯해서 이런 민주당과 특검 주도의 야당 탄압 문제를 깊게 짚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또한 실효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강성 지지층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해서 만 14시간 만에 합의를 파기해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야당을 수사를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헌이냐 아니냐까지 규정을 하는 이런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타자가 박성준 의원이거든요. 이 비상계엄 이후에 최선봉에서 야당을 비판해온 분이라서 내란 세력 척결이라든지 위헌정당 해산을 부각을 시킬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이 정기 국회의 정부 여당 핵심적인 과제는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내란 청산,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과 성장입니다. 내란 청산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의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또 연장된 기간까지 고려하면 그 이후까지 수사가 완료되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잘하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을 포함한 중요 임무 종사자까지 재판이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서 국민께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내란이 청산되어야 되느냐? 내란 청산을 위한 지금의 현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이걸 정부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더 중요하게는 아마 이제 박성준 의원의 정치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강조되겠지만 이후 외교 경제 분야에서는 내란으로 초래된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음으로써 국민들께 네. 안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호가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이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손현보 목사의 구속 이유에 대해서 화제가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손현보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반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문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장동혁 대표, 이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건 종교 탄압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손현보 목사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종교 탄압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사전선거 운동을 가지고 목사를 구속까지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이 과거 이 선거법 위반 사례보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좀 겨냥하고 보수 우파 진영에 좀 힘을 빼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수사 방식까지 도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고요. 오죽하면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교회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 문명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취지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를 할 시간조차 없이 손현보 목사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이 기습적으로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이런 정치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를 수사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항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치 탄압 아니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에 정광훈 목사 똑같은 사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었겠죠. 자유한국당 지금과 같은 반응 보였습니까? 종교 탄압이다 비판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치적 상황상 정광훈 목사와 같이 가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가 정광훈 목사와 같이 하고 있을 때고 자유통일당을 같이 창당을 했죠. 그 외에 다른 그 당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종교 탄압이란 비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현행 공직선거법상 종교인은 직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예. 특히 종교가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에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여기에 어떤 정치가 왜 개입이 돼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수사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응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타운홀 미팅에서 있었던 발언 횟수, 제지까지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강원도에서 열린 이 미팅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데요. 보고 오시죠. 지사님도 좀 참으시죠. 우리 일단 동료들 얘기 듣는데 세 분 좋은 얘기라서요. 한 가지만 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저 네. 대통령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대통령과 우리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김진태 지사님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은데 오늘은 자리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어서 꼭 강원도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진태 강원지사가 한마디씩 하려고 합니다만 이 대통령이 저렇게 죄질을 하는 모습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발언 기회까지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발언권 자체를 박탈을 하고 토론 자체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중앙집권형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장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진태 지사가 아직 1년 남짓한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남은 이런 현직 도지사의 발언까지 제지를 하면서 그것이 대통령과 마치 국민들이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관권 선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했고요. 실제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 고발 조치까지 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뭐 짧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단체장이 어딘가에 따라서 너무도 다르다 이런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자리의 취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과거 그 토론회 전에 했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히려 단체장들의 발언이 잘못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 비판받는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지역 주민의 자리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 정치적 어떤 그 다른 문제를 개입시킨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방중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통일 포기 정책에 대한 정상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평화통일 포기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남북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다는 정책의 경위를 설명하며 중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회담 직후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는 통일 포기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했고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몽골을 방문한 태영철 북한 사회과학 원장도 현지에서 적대적 두 국가와 통일 포기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북한이 이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한미와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무모한 힘자랑질은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지금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짚어보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침에 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 교도통신에 의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통일을 포기하겠다, 이런 통일 포기 정책에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다라고 해요. 이걸 대외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글쎄 말입니다. 이제 2023년 연말이죠. 김정은이 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동족도 아니다. 이제 교전국이고 그다음에 제1외적 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남북관계 차단 그다음에 통일 지우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혼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네. 선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통일을 늘 앞세웠던 그런 전략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이거 공식화하고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 적대 정책의 정당성. 적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적대적 국가이기 때문에 핵 미사일 역량의 강화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 통일하려면 화해 협력해야 되거든요. 화해 협력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정상과 만나면 북한을 설득해서 우리와 대화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한 걸로 이해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푸틴은 지지를 표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러 관계라든지 한반도 정세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은 겉으로는 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걸 지지한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었고 물론 그게 말과 행동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김정은 북한이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요구에 아마 전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동안 러시아가 보여온 걸 보면 러시아는 늘 한국과의 관계 회복, 이 강화를 늘 원했거든요. 가스관 연결이라든지 또 시베리아 개발이라든지. 그렇다면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한국이 가까이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안목에서는 오히려 김정은의 그 요구를 속으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당장으로는 아마 이 동의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군사 밀착,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군사적 위협,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유엔 인권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을 상당히 강하게 처형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적대적 두 국가나 통일 포기 이런 이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이런 김정은 북한 정권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김정은의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의 동요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동경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그걸 따라하게 되면 충성심이 약화되고 내부가 흔들리고 정권과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한 위협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3대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 드라마, 남한 문화를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남북 관계를 차단하고 적대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에게 적대감을 주입을 시켜서 남한으로 눈도 못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유엔 인권 보고서를 보면 결국 거기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처벌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이 202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남 적대 정책, 통일 지우기, 남북관계 차단과 무관치 않고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눈에 띄는 게 화성 컴퓨터 오락관이 날마다 흥성인다라고 선전을 했거든요. 이게 뭐 북한식 PC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4월에 딸 주애와도 둘러보았다고 알려지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시설인가요? 이제 북한이 평양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1년에 뭐 10,000호씩 뚝딱 만들어내고 있는데 화성오지구라고 하는 곳에 지난 4월에 이제 일종의 오락시설이죠. 그러니까 이 게임방, 오락 PC방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판 PC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선전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김정은이 애를 쓰고 있다. 정말 선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사실 이 서방의 다른 이 관련 전문 이 매체들에서는 이게 사실 허울뿐이다. 왜냐하면 이게 게임방, PC방 이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이제 인터넷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인터넷의 이 활용이 지금 뭐 거의 0%, 1, 2%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접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데 게임방인들 가서 어떤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다 하더라도 그걸 선호하고 그걸 활용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뭐 허울뿐인 시설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북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녹찻잎을 갈아 만든 말차 열풍이 뜨겁다고 합니다. 커피의 입지를 넘볼 정도라고 하는데요. 말차맛 디저트와 말차색 의류 인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인 건지 정은아 기자가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안 카페. 아이스 제주 말차 라떼 포장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방문한 학생들의 말차 음료 주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약간 고소하고 쌉싸름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커피는 카페인이 좀 강해서 별로 안 마시고 보통 말차 라떼 마시는 것 같아요. 이 카페에선 올해 처음 말차 음료를 판매했는데 지난달 말차 음료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 녹차 음료 판매량 대비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말차는 어린 녹찻잎을 쪄서 곱게 갈아 만드는데 선명한 초록색이 건강한 느낌을 줘 SNS를 통해 젊은 세대들 사이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스타들까지 가세해 말차 열풍에 불을 붙였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아이스크림부터 과자와 우유, 막걸리까지 말차를 이용한 다양한 식음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색상까지 인기를 얻으며 지난달 한 의류 쇼핑몰에선 말차, 그린, 민트 등의 키워드 검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뭐 인플루언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말차 같은 것들을 많이 먹고 이제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그 콘텐츠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은 관심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품절 사태가 벌어질 만큼 말차 열풍이 뜨거워 전 세계 말차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1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서울과 광주 29도, 부산 30도로 오늘부터 남부지방에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일부 중부지방에서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부산 서부와 제주도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동해안은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전주가 29도, 대구 29도, 창원 30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화요일 밤 중부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4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